반갑습니다, 학생들. 이등경입니다. 자, 기말고사 준비는 다들 잘 하고 있는지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힘내서 좋은 결과 다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국사 16번 학습지에서는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초창기의 여러 임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5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후삼국 시대의 성립과 전쟁 모습, 그리고 후삼국 시대를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첫 임금, 바로 태조입니다. 이 고려 태조부터 시작해서 광종, 성종의 주요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고려 첫 임금 태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을 끝내고 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자, 고려의 태조가 실시했던 첫 정책은 바로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통일신라가 말기에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호족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분열되었던 원인을 너무나도 가혹한 세금에서 찾았습니다.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면서 백성들이 나라에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진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취민유도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취민유도, 백성에게 세금을 취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세운 조세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 취민유도의 원칙에 따라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세율을 10분의 1로 고정함으로써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자, 고려 태조의 민생안정 정책 두 번째는 바로 흑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자말로는 검은 창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흑창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갚도록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돕는 구휼기관의 역할을 하였는데요. 마치 고구려의 진대법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민생 안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 태조의 호족 정책을 알아볼 텐데요. 자, 고려라는 나라는 수많은 호족들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고려의 첫 임금인 왕건 또한 호족 출신이었지요. 왕건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고려의 태조가 되어서 후삼국을 통일하였지만 고려라는 나라 곳곳에는 여전히 힘센 호족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가 고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호족에 대한 포용정책과 견제정책을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포용정책의 첫 번째로는 결혼정책이 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각 지역에 있는 힘센 호족들의 딸과 함께 결혼하였습니다.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왕의 친인척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호족의 반란을 막고 호족과 친선관계를 다지겠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고려 태조의 호족 포용정책 두 번째는 사성정책이 있습니다. 사성정책은 성씨를 준다라는 뜻으로서 공을 세웠거나 힘이 있는 신하들에게 성씨를 주어서 같은 혈연이 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성정책의 예시로는 강원도 지역의 호족이었던 김순식에게 왕씨성을 줌으로써 왕순식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려 태조는 각 지역의 힘 있는 호족에게 왕씨성을 줌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려 태조의 호족 포용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포용정책과는 정반대로 호족에 대한 견제정책도 끊임없이 실시하였는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각 지역의 일을 살피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심관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임명함으로써 태조 왕건은 여러 호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신관으로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경순왕이 있습니다.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통째로
태조 왕건에게 갖다 바치면서 항복하게 됩니다. 신라가 고려에 흡수된 이후에 신라의 경순왕은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파견되어서 경주 지역의 주요 일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신관 제도는 각 지역의 호족에게 지역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권한을 막강하게 부여하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호족에게 사신관을 맡기는 대신 각 지역에서 반란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사신관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권한을 주되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막강하게 지도록 함으로써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6번 학습지 3페이지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사신관이 설치되는 모습에 대한 사료가 있습니다. 신라 56대 임금 경순왕 김부가 항복하고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내용이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의 호족 견제 정책 두 번째는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란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제를 수도의 볼모로 잡아두던 제도라는 뜻으로서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의 자제들로 하여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유력한 호족들의 자제가 잡혀있는 동안 각 지역의 호족들은 중앙정부에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고려 태조는 호족들을 견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려 태조는 또한 숭불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숭불정책이란 불교를 높이 한다라는 뜻으로서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므로써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고려의 태조는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고구려에서 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는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평양을 서쪽 서울,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서경을 근거지로 하여 북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는 거란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적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던 나라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였지요. 이 발해가 바로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처럼 똑같이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고려는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요. 거란의 사신이 수많은 낙타들을 고려에 이끌고 가지고 와서 고려에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태조는 거란의 사신을 귀양 보내고 낙타들을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서 굶어 죽임으로써 우리는 절대 거란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알렸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북진 정책의 결과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발해가 멸망하였을 당시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이 발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내려오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태조는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들을 고려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려 태조는 정계, 계백묘서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의 고려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을 10가지로 정리한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글을 훈요10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번 학습지 3페이지에 보면 훈요10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훈요10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지에서 살펴본 고려 태조의 정책과 서로 연결하는 연습을 한번 개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사망하고 그의 첫째 아들 왕무가 즉위합니다. 왕무가 즉위함으로써 2대 임금 해종이 됩니다. 2대 임금 해종이 사망하고 배다른 동생 왕묘가 즉위합니다. 왕묘가 임금에 즉위함으로써 3대 임금 정종이 되게 됩니다. 3대 임금 정종이 사망하고 그의 동생 왕소가 즉위하여 4대 임금 광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대, 3대 임금에서 4대 임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의 왕자리를 노린 왕실 외척 사이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실 외척끼리 벌어진 다툼을 보면서 자란 어린 왕소, 임금이 된 이후에 우리 고려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고려 4대 임금인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들을 억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호족 억압을 위해서 광종이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노비를 살피고 검사한다는 뜻의 법으로서 본래는 양민이었으나 전쟁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양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노비안검법이 실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계층이 바로 호족 계층이었습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노비로 삼았던 호족들이 자신의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켜주게 되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평민, 양민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탄탄하게 확보되는 효과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광종의 정책 두 번째, 과거 실시입니다. 자, 후주 사람이었던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광종은 유교 교양을 갖춘 신진 관료들을 등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관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이제 유교 실력이 관리의 선발 1순위 기준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되었던 수많은 새로운 관료들이 광종의 편에 서서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효과 또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사료 중 광종의 과거제 실시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관료들을 뽑은 광종은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복이란 관리들의 옷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종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하는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관료들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 광종대는 왕권이 크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에 광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여러 공신 또는 호족들을 숙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숙청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광종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독자 연호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광덕과 준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 6대 임금인 성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은 왕위에 즉위한 직후 수많은 신하들에게 앞에 있었던 임금들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을 평가하는 글을 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성종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중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승로가 올렸던 시무 28조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무 28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고려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유교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종의 주요 정책들을 통치 체제 정비 그리고 유교 정치 실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치 체제 정비입니다. 성종은 중앙에 이성육부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성육부 제도는 17번 학습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그 명칭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12곳의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지방의 12곳의 관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여서 이를 12목을 설치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과서마다 약간씩 용어가 다르지만 12목을 설치했다라는 부분을 지방관을 파견했다, 외관을 설치했다, 파견했다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고려 성종의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외관 설치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향리란 마을 관리라는 뜻으로서 지방의 토착 세력을 말합니다. 지방의 토착 세력 출신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최하급 관리인 향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 성종의 유학 장려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유교 정치 실시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려 성종은 유학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을 설치합니다. 이 교육기관의 명칭은 바로 국자감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유교를 가르칠 수 있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 팔관회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유교 정치의 이념을 더욱더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3페이지에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성종은 12목을 설치하였습니다. 제13조 우리는 봄에 연등을,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지만 노역이 심하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성종은 연등회, 팔관회를 축소시켰습니다. 제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린다.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오늘의 급한 일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최승로는 불교 대신 유교를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성종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 초 여러 임금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태조, 광종, 성종의 정책이었지요. 자, 여러분들은 태조, 광종, 성종의 정책들의 내용을 각각 개별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학습지에 있는 읽기 자료와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려 초창기 여러 가지 제도 정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려 성종이 이성육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제도를 완성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 17번 영상에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